시작하죠. 안녕하세요. 7번 월요일입니다. 자, 9월 1일 2026년 시작해 보죠. 최근 민법 파트 좀 펴보세요. (134페이지) 펴시고 집중만 하세요. 집중만. 뭐 적을 것도 없고. 자, 민법이 뭐냐? 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자로 보시면 백성민자가 들어오니까 이런 거래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민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느 개인하고 개인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랬을 때 적용되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다른 얘기로 가면 민법은 이런 거예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뭡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뭡니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거예요. 민법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민법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즉, 자 보세요. 집 하나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 임대인입니다. 그 집을 빌려 쓰는 세입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에 월세, 법적으로는 차임이라 부릅니다. 차임을 100만 원 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요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권리 있어요? 권리. 월세 받을 수 있겠죠? 역으로 따집니다.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월세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럼 보세요. 한쪽에게는 권리가, 한쪽에게는 뭐예요? 의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역으로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 몇 년 동안? 2년 동안 저 집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잖아, 지금.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 2년 동안 집 비워줄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한쪽에게는 뭐가? 권리가. 반대편으로 따지면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끝.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쪽의 권리는 한쪽 의무니까 민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요, 자신의 의무, 채무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요. 채무를 지키면 결과적으로 얘기합니다. 법 의미가 없어요.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민법이에요. 즉 항상 제 식대로 표현합니다. 약속을 지키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법은 결국은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붙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4월 1일 날짜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매매계약 한번 해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4월 1일 날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5월 1일 날 금액이 적으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이런 식으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4월 20일 정도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요게 건물이 멸실되었답니다. 무너졌어요 지금. 날짜 보세요. 계약은 4월 1일 날, 잔금은 5월 1일 날. 근데 그 사이에 4월 20일 날 폭우가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 법적 분쟁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죠. 매도인은 뭐라 할까요? 야, 이 폭우 내린 게 내 잘못이냐? 내 잘못 아니잖아. 얘는 뭐라 할까요? 야, 집이 없는데 뭔 소리냐 지금. 제일 쟁점은 뭐 같아? 제일 쟁점. 두 사람 사이 분쟁거리가 되는 건 뭘까요? 요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라고요? 요놈이야 지금. 어차피 지금 천재지변이니까 이 사람 잘못도 아니니까 그래 잔금 안 주는 건 이해하겠다. 등기 안 하면 이해하겠다. 근데 계약금 1,000만 원의 운명은 둘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싸웠을 때 이것을 뭐 해놔야? 규정을 해놔야 해결될 것이다. 만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가 없으면, 법에 뭐가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세상은 시끄러울 것 같다, 안 시끄러울 것 같다? 시끄럽습니다. 됐나요? 결국은 민법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한다? 민법이라 부릅니다. 즉, 뭘 체결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됩니까? 또 집을 산 사람 매수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됩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됩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임대인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제가 아는 임대인은 거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세주죠. 근데 계약 끝났어요. 계약 끝났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임대인 돈 있어, 없어? 없어. 빼줘, 못 빼줘? 못 빼줘. 반환을 하지 않아. 임차인은. 그럼 그럴 때에 대비해서 어떤 권리가 인정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요 임차인, 임대인이 돈을 안 빼줘? 계약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임차인이 요 집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해가지고 경매대금 나오면 그 돈에서 받아갈 방법이 있을까? 기타 등등.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될 것인가를 법에서 뭐 해놔야? 규정해놔야 해결된다. 따라서 사회에 배울 거예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현행 법에는 임차인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저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끝. 다만 요 임차인은 그 주택에 대해서 들어는 보실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 집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버리면, 이거 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뭐가 생길 거라고요. 분쟁이 생길 거라고. 청강생. 청강생은 상관없고. 등록하셨고. 등록했나요? 등록했어? 돈 냈냐고? 돈 냈어요? 아니, 돈 내고 수업 듣냐고? 자,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방문각이라는 회사와 여러분 사이에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싶어서 뭐라 가지? 강의 계약을 돈을 냈잖아요. 근데 오늘 9월 1일 날 개강하자마자 1교시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기다.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문가기 회사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제 오늘 첫날 돈 내고 들었으면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수업 들을 권리. 방문가기 의무는 강사에다가 강의해야 될 의무.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방문가기라고 속하면 강사의 의무는 뭘까? 강사의 의무. 강의를 그냥 해야 돼? 잘해야 돼? 강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험에 나올 것만 얘기해야 돼? 잘해야죠. 근데 누구나 강의는 해, 못해? 누구나 강의는 해. 근데 이게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저 새끼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과연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막 이게 좀 회의가 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참아야 합니까? 아이, 참아보자. 내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첫 수업 듣는데 아니면 그냥 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환불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강의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강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솔직히 물어보자.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들었는데 1시간 동안 들었어.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것이 1번 강사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온 그 바탕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요. 젊은 애들은요, 저 새끼가 잘못해서 강의 못 알아듣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라고?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니, 직업이 뭐라고? 직업이 강사인데 어떻게 강의를 하는데 전달력이 잘못돼가지고 수강생을 못 알아듣게 하냐고. 그럼 이건 강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초등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대학교를 나오든 안 하든 그 별 의미 없어. 우리 시험은 머리하고 상관없는 시험이야. 근데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도대체 저 녀석이 뭘 얘기하는지 물론 시간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1교시고 이제 몇 달 뒤면 또 다른 얘기 할 텐데 그때 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능력 자질이지만 첫 시간부터 뭔 얘기인지 모르면 이건 강사의 자질 문제 아니에요, 지금? 얘기 헛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요? 환불하시라고. 이걸 민법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강의 끝낸다. 나 방문가하고 돈 낸 거 끝내달라. 돌려달라.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해놔야? 규정해놔야 사람이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법이라는 법은 국민과 국민, 개인과 개인 간에 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놓은 법을 뭐라 한다? 민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를 일단 민법에 얘기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민법이라는 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볼게요. 여기 좀 보세요. 민법이라는 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큰 제목이에요. 총 몇 편? 총 5편. 혹시 우리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세상을 좀 믿고 살아. 믿고. 성경책 보셨어? 편제. 성경책 편제도 제일 첫 장이 여기 편이에요. 그리고 소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소제목. 장입니다. 그리고 요 소제목에 다시 제일 작은 소제목. 절. 그러니까 유럽적인 문화를 받아온 저희 법으로서는 저렇게 편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타이틀 뭐? 편. 중간 소제목. 장. 그러니까 교회도 뭐 1장, 2장 이렇게 하잖아요. 1장 다음에 이렇게 절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보시면 되겠고.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입니다. 자, 봅니다. 총칙은 뭘까요? 총칙. 자, 고등학교 나오면 모르고요.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보면 1학년 1학기 때는요. 총론이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론이라는 걸 배우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과를 선택했으면 아마 1학년 1학기 때나 1학년 때는 주로 총론 개론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되면 이제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세부 상황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더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이렇게 저는 대학생을 했던 것 같은데 1학년 1학기 때나 1학년 2학기 때는 아마 전체적인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것에 개괄적인 걸 배우고 2학년 넘어가면 세부 상황을 배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학문의 체계가 총론, 개론, 그리고 강론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의 강론은 뭘까요? 민법의 강론. 여기 강론이에요. 각각의 법이 납니다.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 네 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모를 따라 모아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왜 저렇게 제1편의 제목이 총칙인지는 이해하셔야 돼. 항상 법의 체계가 저겁니다. 먼저 뭘 배우고? 총칙을 배우고 각각의 법을 배웁니다. 요게 독일식 편제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편제가. 즉 무슨 얘기냐면 쉬운 것은 각각의 강론을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총론을 배우면 쉬워요. 실은. 왜? 처음부터 소유권을 배워. 처음부터 매매계약만 따로 배워. 그래서 각각을 다 배운 다음에 여기서도 들어봤던 얘기를 여기서도 하네?
여기서도 들어봤던 얘기를 여기서도 하네. 여기서 들어봤던 얘기를 여기서도 하네. 그래서 공통 부분만 따로 모아가지고 총론을 만드는 체계가 학문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유럽식, 독일식 편제라 각각의 학자들이 네 가지 각각의 법의 공통 분모만을 따로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만든 편이 총칙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총칙에서 배웠던 요 파트는 물권법에 적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용이 돼야 당연해요. 당연히 채권법 적용돼야 맞습니다. 이렇게 다 적용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법을 배우기 전에 좋아, 알았다. 인이 뭐냐? 자, 한자로 써볼게요. 인입니다. 한자로.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인은 누구냐? 여러분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처럼 취급하는 단체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우리가 인에는 종류가 몇 사람 있다고요? 두 사람 배웁니다. 하나는 누구? 우리처럼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자연인. 또 일정한 사람의 모임이나 돈의 모임을 만들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요 법에서 이런 식의 표현 뭐뭐한 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 뭐뭐한 자는 요 자는요 자연인만 포함되겠습니까? 법인도 포함되겠습니까? 법인도 포함돼. 즉 자연인만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연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총론을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앞으로 강론에서 배우게 될 각각의 법의 공통적 분모만을 먼저 총론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공부가 좀 내년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 5월 정도면 총칙의 구성 정도는 논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요건 애운다고 해서 애워질 수 있는 지문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서 자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총칙 배울 때 통칙, 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를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총칙은 총 몇 장으로?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물권법 1장은 뭘까? 물권법 1장. 또 총칙이에요. 물권법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운다고? 물권의 공통된 분모를 따로 배워 지금.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총 몇 가지 물권 배울 거라고요? 8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물권의 공통된 분모만을 따로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후에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개라고요? 8개 배워. 다만 왜 8장이 아니라 9장이라고요? 앞에 뭐가 나온다고? 총칙이 나온다고. 자, 또 똑같아 항상. 채권의 일장은 뭘까? 그래 총칙 또 나와 이렇게. 총칙 또 나와. 그럼 채권의 종류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채권의 종류는 총 몇 개라고요? 4개. 즉, 뭔 얘기냐면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관리도 채권이 발생합니다. 부당이득도 채권이 발생합니다. 불법행위에도 채권이 발생합니다. 자, 갑니다.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에게 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이 사람의 이름을 채무자라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 받을 돈이 있지?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4개라고. 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100만 원 받을 돈이 생긴 거지?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하나 뭐? 두 사람 사이에 뭐 했어? 계약했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갑이 을에게 자기의 자전거 하나를 뭐 했다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됐나요, 지금? 두 번째. 을이요. 술 드시고 술 처먹고요. 홧김에 갑을 폭행했어요. 뭐라고? 폭행했다고. 그래서 다쳤습니다. 다쳤으면 요 깽판진 사람은 다친 사람한테 뭐 물어줘야 돼? 시체 말로 깽판 물어줘야지. 깽판 물어줘야죠. 즉 을이 갑에게 뭘 저지른 거야? 불법을 저지른 거야. 따라서 피해자, 맞은 사람, 피해자, 민법적으로 누구? 채권자는. 가해자, 민법적으로 누구? 채무자에게 맞았으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불법행위 채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자, 보세요. 을이. 요즘은 요 강아지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만은, 강아지가 요즘은 거의 식구더라고, 식구. 강아지 키우신 분? 키웠어요? 강아지 똥 싸면, 그러니까 똥 싸면 그 똥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아, 강아지 똥이 사랑스러워? 야, 저는, 그러니까 어제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기 다니다가 강아지 똥 싸니까, 야, 그 똥을 진짜 사랑스럽게 담더라. 남편 똥은 욕하면서 강아지 똥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담더라고. 나 이해를 못하겠. 하여간 저는 강아지 안 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식구 같은 강아지입니다. 잃어버렸어. 뭐라고요? 잃어버렸어. 그 강아지를 갑이 뭘 했다고요? 갑이 뭐 했어? 주워서 보관하고 있어. 보관해. 강아지 먹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먹이. 이분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이야.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먹이를 갖다 먹였어.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달 뒤에 걔 주인이 나타나. 걔 주인이. 그러면 걔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하잖아. 그런데 그동안 한 달 동안 먹었던 먹이값은 받아, 못 받아?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먹이값 사료가 얼마 들어갔다고? 100만 원 들어갔어. 그래서 을이라는 개주인과 강아지를 보관하는 사람 사이에 계약은 없어도 보관한 사람이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들어갔던 사료비는 받을 수 있다. 이 법조항이 뭐라고요? 사무관리에. 두 사람 사이 뭐는 없어? 계약은 없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이란 친구한테 나 해외여행 가니까 내가 키우는 강아지 보관해줘. 이건 계약이야. 근데 지금 계약도 없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값 들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먹이값에 해당하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관리 채권이라 불러.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부당이득은 뭐냐? 부당이득.
나중에 얘기합니다마는 돈은요, 금전은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뭐라고요? 돈은 누가?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돈 좀 줘보세요. 카드 말고 돈. 돈, 현금 5,000원, 만원, 5만원. 없다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있다. 수업에 협조 좀 해줘. 자자. 이 돈 누구 돈이에요? 이 돈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라고요? 제 돈이에요. 돈은 점유주가 하고 있잖아. 누구 돈이라고? 제 돈이라고. 이게 돈의 특징이에요. 금전은 점유자가 소유자입니다. 차후에 우리는 점유와 소유가 그래서 항상 일치한다는 말을 써.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갑이란 사람이 타고는 있지만 소유자는 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는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 제가 빌려 탈 수 있잖아. 남의 친구 자동차 제가 빌려 탈 수 있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금전은 뭐라고? 금전은 그런 거 인정 안 해. 왜? 금전의 특성이야. 금전은 뭐가? 점유자가 소유자야. 길 갔습니다. 근데 앞에 요 만화에 떨어져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밟아. 그래 주워. 누구 돈이라고? 제 거라니까. 그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잃어버린 사람은. 자, 잃어버렸네 지금. 잃어버렸잖아 지금. 잃어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실래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야? 뭐 달라고? 뭐라고 달라고? 항상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의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대의명분이 중요해. 달라. 돌려달라? 돌려달라. 돌려달라는 근거가 뭐야?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이런 근거. 민법적으로 옳은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내 돈이니까 돌려달라. 라는 것이 민법적으로 옳은 표현 같아, 틀린 표현 같아? 여기 힌트는 여기 있어. 그래서 내 것 돌려달라는 얘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점유 상실하는 순간 내 거 아니에요. 요건 17의 기출이에요. 다시 금전을 탈취당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금전을 탈취당한 사람은 그럼 뺏겼다는 얘기잖아. 그 내 돈이에요. 내 돈, 소유권에 기하여 돌려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달라 할 것이냐? 야, 그러면 보세요. 저 이 돈 법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 제가 이 돈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득을 얻었고 선생님은 10,000원어치 손해 입었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부당이득이라 불러. 부당이득의 뜻.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법률적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으면 이건 다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그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민법상 부당이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셨든 안 하셨든 큰 의미는 없는데 하나씩 정리해 갑시다.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관점이 쌓이지 않으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가요.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개라고요? 8개. 채권의 종류는 4개입니다. 4개입니다. 물론 그 채권 중에 거의 99%는 다 계약에서 발생해요. 발생합니다. 그리고 친족법, 친족은 뭘까? 친족. 혹시 인척. 현행법상 친족은 몇 촌까지입니까? 8천. 8천. 뭐 그래서 친족법 나와 있고. 상속은 뭘까? 상속.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들.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친족법, 상속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총칙에서 60%가 나오고요. 물권법 보통 20%, 채권법 20% 정도가 우리 시험은 현재까지 여러분이 보실 2026년 29회 시험의 출제 비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수로 따지면 민법 총칙에서 24개, 물권법에서 8개, 채권법 8개에서 총 여러분은 40문항을 보시러 갑니다. 40문항.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 시험에서 나는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4문항이 나오면 22개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강의할 거고. 물권법에서 8개가 나오고 하면 6개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채권법 문제 어려워서요. 한 4개 정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안 되겠다. 이러면 또 질리니까 그래. 보수적, 최소한 보수적 잡자. 민법 총칙에서 20개. 물권법 8개 중에서 6개. 채권법 8개 중에서 반타작에서 4개.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내년 시험에 30개를 맞추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점수로 따지면 75점 이상이 여러분의 목표 되시겠습니다. 75점이 안 나오면 방문각에서 수업 듣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한들 75점을 못 맞으면 독학하시다 가셔요. 괜히 제 얼굴에 목칠하지 말고 최소한 앞으로 강의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 좀 그런 맥락에서 1교시는 최소한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에 체계는 어떻게 되고 어떤 구성이 있는지는 좀 알아는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치도 지금 민법 총칙이 60%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24개 중에서 20개가 맞춰도 50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줄 세워도 돼. 줄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점수는 민법에서 60점 이상은 나와야 그래서 점수가 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경험상 민법은 효저 과목이니까 민법 총칙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 물권법까지는 문제가 쉽습니다. 근데 채권법이 좀 어려워요. 채권법 8개 중에서 어지간하면 다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유중에요. 사무관리는 시험에 안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요즘은 부당이득 한 문제 39번 문제고요. 불법행위가 40번 문제예요. 여기는 요즘 시험 보면 거의 틀리라고 줍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공부 양이 좀 적어가지고 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요만큼이 공부할 양이에요. 총칙이에요. 총칙의 3배 정도가 물권법의 분량입니다. 제대로 하면 총칙의 8배 정도가 채권법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8문제 나오는데 총칙 3배, 총칙의 8배니까 그럼 8배를 할 수 있느냐?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총칙만 주구장창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주구장창. 물권법도 나름대로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주구장창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문제가 쉬워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법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 해서 여기는 5월달 정도 가야 시험에 나오는 범위를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다 보니까 총칙은 12월 안에 끝내드립니다. 물권법도 1월 안에 끝날 거예요. 채권법은 12월에도 했다가 1월에도 했다가 뭐 3월에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5월달 가야 시험 볼 정도의 실력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기도 좀 어려워서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좀 잡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뭔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교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한들 75점은 맞춰 드리겠다. 또 내지는 75점 이상은 점수를 목표치로 잡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년 시험 쉽지 않습니다. 내년 시험 회계 원리가 어렵게 나올지 시설 개론이 어렵게 나올지 민법이 어렵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법에서 75점 정도 맞으면 나머지 회계나 시설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올해 1차 시험이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내년 1차 시험이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민법 점수가 저렇게 75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교시의 제일 마지막은 이거예요. 선생님, 계약에는 어떤 계약이 있나요? 라고 요건 숙제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 2장의 1절이 뭐라고요? 또 총칙이에요. 그래서 현행법에 계약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나요? 세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그래서 현행법상 계약은 15가지 계약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증여 계약. 매매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계약이라 부르잖아. 임대차는 뭐라 부를까? 계약이라 불러. 차후에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왜 계약이라 부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현행법상 채권법에 나와 있는 계약의 종류가 총 몇 개 있다? 15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15개. 그래서 증여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도급 계약, 여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위임 계약, 임치 계약, 조합 계약, 종신 정기금 계약, 그리고 화해 계약까지 다음 주까지 애워옵니다. 아니, 최소한 기본은 정리하셔야 돼. 그 중에 우리 시험은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만 시험을 봅니다. 총칙은 당연히 시험범위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총칙에서는 문제가 24개 나오니까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물권법에서 소유권 하나, 지상권 하나, 전세권 하나, 유치권 하나, 저당권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는 고정이에요. 5개 고정이고 점유권은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지역권과 질권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칙에서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채권법에서 총칙 파트에서 해마다 2문제, 부당이득에서 하나, 불법행위에서 하나, 사무관련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계약 파트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 중에서 매매는 거의 1문제가 나오고요. 도급은 우리 아파트 업무가 거의 도급이고 위임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급하고 위임은 1문제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총칙에서 이제 2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제가 판단을 보니까 난 그걸 뭐라 적는가 모르겠어. 강의할 거야? 적지 마. 그냥 저는 앞으로 1년, 앞으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이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시험 범위에 안 나옵니다. 다만 시험에 간혹 가다가 계약, 총론 파트에서 이걸 물어본 시험이 최근 10년간 3번을 물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약을, 자, 이번 시간 마지막이에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화해, 종신정기금, 조합, 임치, 위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고? 전형계약이라 불러. 그럼 전형계약이 뭔데? 민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는 용어 부를 때 뭐라 부를 거라고요? 전형계약이라 부릅니다. 다시, 전형계약의 의미가 뭐라고요? 어디에? 다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은 민법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법 말고 수천 가지 법이 있겠습니까? 수천 가지 법이 있겠잖아요. 수천 가지 법. 그러면 각 법마다 뭔가 적어놨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법에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뭐라 부른다고요? 전형계약이라 불러. 혹시 보험 들고 몇 개 들고 계시죠? 보험. 그럼 보험계약은 자동차 보험계약 있잖아. 이 보험계약은 전형계약이야 아니야? 보험계약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보험계약 몇 개 있을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을 거고 상해보험도 있을 거면 이 보험계약은, 자, 질문이 이렇게 올 거예요. 전형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럼 답은 아니다. 왜? 여기 없잖아. 여기 없잖아. 보험계약은 상법의 규정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시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험은 다음 보기 중에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게 24회 기출이고 17회 기출이에요. 거의 서비스급이야. 아니, 문제의 난이도 따지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 중, 하가 나뉠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문제, 풀만한 문제, 문제도 아닌 것들. 그러면 이런 식의 질문은 상, 중, 하 중에 뭘까? 하야 이건. 그럼 하를 다시 상, 중, 하로 나누면 이 문제는 하, 상일까? 하, 중일까? 하, 하일까? 하야 이것은. 다시 하를 상, 중, 하 나누면 이것은 하하 상일까? 하하 중일까? 하하 할까? 이거요. 그런데 시험장 가면 틀려. 왜?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요걸 5월달 가서 하지 맙시다. 하나씩 시간 있을 때야 전형계약의 의미가 뭔지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용어 정리합시다. 민법은, 그러니까 법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용어 정리야. 전형의 의미가 뭐라고?
민법에 규정된.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봐봐. 요 놈을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나중에 볼 거야. 요 놈을 전형 물권이라 불러. 뭐라고? 왜 전형이라고? 민법에 규정돼 있잖아 지금. 그럼 역으로 들어보셔봐. 아닐 비자 써가지고 비전형 물권이 또 될 거예요. 비전형 물권은 뭘까? 민법에 규정이 없는 물건이 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 계약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 있고 상법 같은 보험계약은 요거 비전형 물건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비전형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용어 정리는 이 정도에서 공부하시다가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계약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형계약의 의미는 민법에 규정된 계약. 그래서 기출된 바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정의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교환이 시험 범위가 아니고 소비대차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15가지는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책에서 나는 찾고 싶어요. 책은 볼 필요는 별로 없는데 쭉 넘어가서 보시면 (169페이지) 보시면 아랫줄에 그 계약이 종료해 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전형과 비전형이 있죠. 169페이지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풀어봅시다. 페이지 한 장 넘어오세요. 페이지 한 장 넘어오면 24회 기출문제 있어요. 박스 안에. 171페이지 보시면 171페이지 다 보지 말고 박스 안에 24회 기출문제 있잖아. 다음 중 뭐가 아닌 거. 전형계약이 아닌 거 찾아라. 문제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지문은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 다음 몇 번?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뭐가 아니라고요? 계약이 아니야. 여기 있잖아.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고. 2번 위임 있네. 3번 보급 있고 4번 증여 있고 5번 매매 있잖아.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뭐고? 민법에 규정 있는 반면 부당이득은 계약 파트가 아니라 별도의 부당이득이잖아요. 지금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문제도 서비스급으로 줍니다. 서비스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게 최근 10년간 3번이고 횟수를 좀 줄여서 보더라도 17회, 24회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잊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년에 다음 주에 저 혼자 할 거예요. 전형계약 15가지 얘기할 텐데 노력을 해보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력을 해보시라고. 못 외워요. 저도 이 15가지 계약을 10년 만에 외웠어요. 농담 아닙니다.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외워도 잘 안 들어와. 외웠다 치더라도 1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노력한 흔적만 하고 싶겠습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하고 1교시는 마무리하죠. 좀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